M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MV 어드바이저의 김현우입니다. 201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신년에 세우셨던 계획 잘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잦은 송년회 짜리다 뭐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음력 설 연휴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평소와는 달라지는 바람에 잘 못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간을 되짚어 보시면서요. 내가 신년에 기운 계획이 혹시 무리는 없었는지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2012년 더욱 알차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TN 고수기책 목요일 시간은 TMV 재무특강입니다.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MV 어드바이저의 재무특강, 지난주까지는 은퇴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독신자들의 재무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신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으신 독신주의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분들의 재무관리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가정보다는 조금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총 5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거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신자들의 주거 유효형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독신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부채의 유형, 그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두 번째 시간에는 화려한 싱글, 독신자들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강, 그리고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학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투자 및 은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신용과 지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시간에는 1강부터 4강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아우르는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그 독신자 플랜들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플랜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독신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약간은 아쉽죠? 형제 자매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도 현재 내용에서는 포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오늘은 이 거주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주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으며 또한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없고 또한 타인에 대한 부양 역시 없거나 그 기간이 제한적이며 규모가 제한적인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한번 예전에 그 한 20년 전의 드라마입니다.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그 중에 이제 순돌이네 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순돌이 같은 경우에는 순돌이와 순돌이 엄마, 순돌이 아빠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순돌이 아빠를 예를 들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독신자가 아니죠. 어디 가서 본인이 독신자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돌이 아빠가 순돌이 엄마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 그래서 순돌이 아빠가 데리고 살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순돌이 아빠의 입장은 독신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맞겠죠? 거주적인 부분에서는 배우자가 없고요. 법적인 배우자가 없고 또한 같이 살고 있는 순돌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독신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주의자들까지도 요 독신자의 범주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독신자들의 주거 유형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부모 의존 기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산 형성기,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생활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모 의존 기간은 비독신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경제활동 초반기에 주로 이 기간에 속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비독신자와 동일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자산 형성 기간인데요. 경제활동 초기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기간이 이때 해당되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거나 독립된 가구를 형성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의 지출이 독신자의 거주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여러 식구가 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공간도 그만큼 넓게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후생활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 나중에 노후생활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독신자 가구의 경우에는 독립된 가구를 형성해서 살게 되겠고요. 연령 및 또 건강, 기타 필요에 따라서 장기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생애 주기별 주거 형태의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소득 대비 지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낮을 때, 즉 부모 의존 기간에서는 아무래도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득 대비 지출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점차 소득이 안정되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독립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는 독신 가구가 아닌 경우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맡게 되고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면서 자녀 부양에 대한 비용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소득 대비 지출하는 비용들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노후생활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아마 자녀들이 독립을 하게 되겠고요. 배우자와 둘이 살거나 독신 가구의 경우에는 홀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독립하게 되면 나가게 되는 지출 비용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만 문제는 소득도 줄어든다는 부분입니다. 소득까지도 줄어들게 되다 보니 소득 대비 지출 비용은 아무래도 많이 증가가 되겠지요. 자, 독립가구를 형성 시에 장점이 있습니다. 독신자가 부모의 의존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산 형성 기간에 독립가구를 형성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아무래도 자유의지의 라이프 스타일이겠죠. 쉬운 말로 내 맘대로 하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구에부터 이제 간섭이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활동을 나의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겠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력을 느끼고 독립을 희망하실 겁니다. 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부양하는 자녀가 없다 보니 또는 세대수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거주지 이전, 즉 이사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부양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하는 데 있어서 자녀의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고려해야 될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겠죠. 직장과 나의 거주지와의 거리,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생활 주거 환경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장점만 있느냐? 물론 단점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자기관리 정도에 따라서 삶의 질적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가 날 텐데요. 쉽게 말해서 자기관리가 소홀하신 분들, 아무래도 같이 거주하는 세대가 없다 보니 식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상적인 생활 패턴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이 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은 삼시세끼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시는 경우가 있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삶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이나 이런 부분 외에도 다소 불안정한 거주 형태로 인해서 주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뭐냐? 아무래도 그 부모 의존 기간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독립을 하다 보니까 자산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아놓은 자산이 없다 보니
처음에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은 대부분 월세를 선택하게 되겠지요. 소득이 있지만 월세에 대한 비용으로 꾸준히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월세 비용만큼 저축을 못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바로 이 독립했을 때 초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시는 주택 보이시나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안의 내부 모습입니다. 구조는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웬만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주거 비품, 뭐 세탁기라든가 전자레인지, 그리고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계단이 있죠? 계단을 따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에 장면이 펼쳐집니다. 널찍한 공간이 있고 꽉기장이 있고 침대를 놓고 생활하면 침실로서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독립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아늑하고 편안한 쾌적해 보이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칠판이 보이시죠? 이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이 어제 퇴근 시간에 직접 발로 뛰면서 시세를 조사한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보시면 모 부동산 중개소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1번 항 원룸 있죠? 원룸 부분을 보시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또 보증금을 좀 올려받아도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 또 1000만 원에 70만 원, 50만 원, 가장 낮은 비용이 40만 원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1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물론 주거 환경은 좋을 것입니다. 안에 내부 시설도 좋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거를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버는 소득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주거 비용, 월세 비용은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아마 월세보다도 전세를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하냐? 돈이 없어서 문제지 라고 말씀하시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독립 초기에 이런 비용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순돌이를 예로 들었죠? 순돌이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마친 뒤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서 독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금은 현재 4천만 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월세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4천만 원에 매월 월세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이는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연간 주거 비용이 360만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를 전세로 한다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면 대략 전세 7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 3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부분,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금리는 좀 저렴합니다. 연 4% 기준이고요.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 비용은 10만 원, 즉 내 자산은 4천만 원을 투입하고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자 비용 10만 원, 4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주거 비용은 120만 원이죠. 매달 20만 원을 아낄 수가 있고 1년으로 따지자면 24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240만 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략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월 급여 수준은 2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월급을 아끼는 게 되겠죠. 똑같이 연봉 3천만 원의 소득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2달 동안 월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13달 동안 월급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소득공제 하면서 연말정산 이때 그 환급 받기 위해서 몇만 원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비용들, 주거비용 더욱더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이 조금 까다롭겠죠?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 제곱미터에 대한 단위에 조금 낯설으신 분들은, 생소하신 분들은 예전 그 단위로 25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작년 2011년 12월 26일부터 오피스텔도 이런 주거의 주택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반드시 전입
즉 그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사무용 오피스텔로 나뉘게 되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길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용 오피스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적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한도는 최고 8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최대 전세금의 70%까지입니다. 아까 순돌이의 예를 들었을 때 보증금은 총 7천만 원이었죠. 7천만 원의 70%면은 4,900만 원. 그런데 순돌이가 필요한 자금은 3천만 원이었고요. 이 기준에 해당되겠습니다. 단 여기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의 급여 수준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은행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시기 전에 그 은행 대출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금리는 대략 연 4% 내지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라는 곳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엔 4%의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적용이 안 된다, 그 이하 등급이다, 7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집주인의 확약수 또는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이 대출에 대한 성격이 신용대출의 성격을 떼기 때문에 금리는 조금 올라갑니다.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도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한도로 적용을 받습니다. 자, 신용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이러한 신용 부분 별표 2개 쳐져 있는데 신용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독신자 재무관리라는 타이틀에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이 신용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 가구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2%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출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겠죠. 대략적으로 연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이라든지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소득 가구에 해당이 되느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추천장을 발급받아야 되고요. 추천장을 발급받아서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게 되면 2%의 금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순돌이에 예였을 때는 3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연간 월 10만 원의 이자 비용을 내게 되는데 2%대라면 그의 절반 수준이겠죠. 보증금 4천만 원에 매월 5만 원. 대단히 좋은 월세죠. 예, 이런 제도를 활용한 주거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 대상에 대해서도 또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붙어 있죠. 단독 세대주는 불가하다. 아니 그렇다면 독신자가 지금 주택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단독 세대주가 불가하냐?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로 특별히 인정받는 경우 두 번째 항에 만 35세 이상이 되면 단독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기타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세대원으로 부양하는 세대주, 순돌이 아빠 같은 경우겠죠. 이렇게 되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에 대한 제한인데요. 연간 소득은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거의 비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자금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연간 소득에는 상여와 또는 교통비라든지 식비같이 이런 실비 변산적 수당은 제외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연말정산 받으실 때 아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셨을 텐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시면 급여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칸에 수당이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세자금 대출에서 이 급여는 연간 소득은 이 상여라는 부분을 제하고 바로 윗칸에 있는 급여라는 부분만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그 보증금의 5%는 최소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순돌이 경우 7천만 원의 보증금이니 7천만 원의 5%, 35만 원은 지불을 한 상태여야 되겠죠.
35만 원 정도는 문제가 없으려고 봅니다. 자, 대출을 활용한 전세 거주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으로 따졌을 때 25평 정도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 본인이 대상이 되느냐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여야 되고요. 단독 세대주라면 만 35세 이상,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이거나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세대주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맞는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신용과 소득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연 3천만 원 이어야 되고요. 신용 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4%의 금리로 이용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7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임차인 확약서 및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임차인 확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주인에 대한 확약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로 지금 거주를 하는데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순돌이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확약서를 집주인이 작성을 해주면 5%의 금리로 3천만 원 한도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러한 이제 민간 월세라든지 전세라는 제도를 빼고 공적 제도를 활용한 주택도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LH토지공사에서 계획하는 사업 계획 중의 일환인데요. 이 보금자리 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분양, 공공임대, 그리고 국민임대가 있는데요. 분양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분양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독신자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액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초기 독립하셨을 때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분양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는 10년 이상 임대 또는 분납임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보실 거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분양권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대하다가 이 집에서 계속 살 것이면 내가 내 소유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10년 임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또 분납임대라는 제도의 경우에는 입주 시에 일부분을 납부를 하고 입주 후에 나머지 잔금을 분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가 있겠죠.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요. 30년 이상 장기 임대가 됩니다. 임대료는 공공임대보다 훨씬 저렴한 반면에 분양 전환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공공임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청약 1순위 그러죠? 일반 공급에서 1순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청약저축에 24개월 이상 가입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24회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나서 한 번만 내고 24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냈다. 그럼 조건이 안 되겠죠? 24개월 동안 꾸준히 납부를 하셔야 되고 또 만 20세 이상 세대 주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2억 1천만 원 정도 이하여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현재 차량가액이 2,7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차량가액은 내가 구매를 했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구매를 했을 때로부터 매년 약 10%씩 감가상각을 고려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반 공급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일반 공급에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되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우리들은 특별 공급을 노려봐야 됩니다. 특별 공급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3자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독신자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건설량의 5%를 특별히 할당을 해서 먼저 떼어주는 제도인데요. 이 노부모에 대한 자격이 어떤 것이냐, 6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부모님의 연세가. 그리고 이 부모님을 내가 세대주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서 36개월 이상 부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청약을 넣는 그
경쟁률을 보면 우리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에 대한 이 경쟁률은 0.7대1 또는 뭐 0.8대1, 뭐 1대1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한번 노려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그 특별 공급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녀가 있는 독신자, 즉 이혼을 하거나 뭐 사별을 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결혼하셨던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량의 20%까지 할당을 해주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용입니다.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청약저축은 물론 아까 일반 공급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적립금액이 6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고요.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소득세 5년 이상 납부라는 조건은 즉 내가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재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죠.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여야 된다. 혼인 중일 리는 없죠. 독신자가. 그러니까 유자녀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건설량이 20%를 할당해주는 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할당해주긴 하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고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임대라는 제도를 알아보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보금자리 주택 지구 내에는 계획이 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먼저 알아놓고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일반 공급만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조건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아까 공공임대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죠. 1억 2천만 원 이하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2,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 원수는 세대주인 본인을 포함해서 2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월 소득도 280만 원 정도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이 조건에 맞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임대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공적제도를 활용한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주거제도 활용하고 싶은데 조건이 맞는 게 없다. 이것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은 LH토지공사에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요거 말고도 더욱더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독신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5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이겠는데요. 50년 동안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거의 반영구적이 되겠죠. 이 50년 공공임대주택도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1순위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24개월 이상 가입하면 됩니다. 24회 이상. 1순위 요건이 굉장히 쉽습니다. 모두 다 1순위가 되겠죠. 따라서 동일한 1순위에서 경쟁 시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1순위 요건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고려하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인 자가 경쟁 기준에서 월등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년 이상 이 무주택 기간을 보게 됩니다. 청약저축 또 납입 횟수를 보는데요. 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 언제부터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얼마만큼 납입했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양가족수. 아무래도 이 부분은 독신자분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당해 지역에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공적제도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은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해서 맞는 통장이 생겼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청약저축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보다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은 하루라도 빨리 먼저 가입하고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납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노후생활기의 주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저렴하게 주거비용을 아끼면서 자산을 모았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소득이 점차 줄어드는 이 노후생활기에는 어떤 주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의료, 그리고 편의시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실버타운이라고 하죠.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버타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화, 의료, 편의시설 다 모여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증금만 1억 이상이 되고요. 매월 들어가는 기본적인 관리 비용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예. 대신에 장점들도 있겠는데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대가 비슷한 나와 동년배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주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안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나 여가활동,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생활을 좀 더 보다 즐겁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차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될 텐데 24시간 거주를 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모여 사는 건 싫다. 나는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일반 주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버타운보다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겠지만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실버타운 내 대비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적은 비용으로 생활을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라든가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하나 더 마련해서 하나는 임대를 주고 하나는 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의존 기간에는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비용 주거 마련에 목표를 두시고 주거를 마련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초반기다. 그렇다면 부모와 독립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아마 이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부모 부양과 독립이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공공주택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월세에서 전세로 마련했다. 그러면 전세를 확보한 상태에서 점차 자산을 형성해서 자가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감에 따라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한 그런 이제 주택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실버타운, 한 가지는 일반 주택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노후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주거의 영역으로만 활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택연금 제도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뿐만이 아니라 그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9억 이하의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투자라든가 자금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도 세 번째 시간인 투자 및 은퇴 설계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문제는 이러한 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 형성기에 자산을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부채, 이 부분이 우리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다고 평생 부채 없이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어떻게 보면 부채고요. 예, 사실 내가 당장 내 현금이 나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독신자들의 부채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성 부채와 두 번째는 비소비성 부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비성 부채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같이 내 소비 활동을 위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용카드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소비 활동에 속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동차 할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자산인데 왜 이거를 활용을 하는 부채가 소비성 부채냐? 사실 자동차라는 자산은 사자마자 그 감가상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이런 하락하는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할부, 이 부채 역시 소비성 부채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요.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불규칙한 소득이라든지 불규칙한 소비로 인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심적인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 대출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에 현금 서비스를 받지 않고 카드론을 받지 않고 내 맘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이자 비용도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너스 통장은 사실 금리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한번 만들게 되면요, 너무나도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의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라도 현금 카드를 가지고 거기서 돈을 꺼내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한번 꺼내 쓰기 시작하면 내가 꺼내 쓴 원금에 다음 달 이자가 합산돼서 원금 플러스 이자에 다시 다음 달에 또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즉 내가 쓴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 형태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마이너스 통장 조금씩 쓰다 보면 어느샌가 한도는 꽉 차버립니다. 이자만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계속 연장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게 유익한 상품이죠. 이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어떤 의무감을 갖지 않고는 갚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지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출 관리는 네 번째 시간인 독신자의 신용관리 및 지출관리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방법 잠시 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큰 유형으로 비소비성 부채가 있습니다. 자산형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과 같이 자기 개발을 위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기 개발, 나의 어떠한 개발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거에 대한 부채, 이 부분은 이제 비소비성 부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처럼 어떤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채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로는 이제 창업자금대출 같은 부분이 있겠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부채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4단계로 총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전 단계입니다. 현재 정상적인 소득과 지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 부채 규모다라고 하면 건전 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나 지출 규모가 바뀌었을 때 연체가 우려된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지금보다 조금 적어진다거나 지출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다음 달 카드값을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위험 단계에 속하겠죠. 이분들은 긴급히 부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각 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현금 흐름으로도 현재 소득과 지출로도 다음 달에 봤을 때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 통장이 더 활용할 수밖에 없는, 또 신용카드액이 연체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리볼빙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심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능 단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나의 소득으로는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정말 어디서 돈가방을 줍지 않고서는 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능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을 안 갚을 수 있나요? 대출을 받은 건 갚아야 되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으로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 위험에 빠질 경우에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불능 상태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워크아웃 제도라든가 프리 워크아웃 또는 개인 신용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경우에는 개인 파산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4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네 번째 시간에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단계들, 건전, 위험, 심각, 그리고 불능 단계가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이나 심각, 불능 단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채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부채 상환 시에도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빚이라고 해서 먼저 무조건 다 갚아버린다고 해서 좋을 것은 아닙니다. 빚부터 갚아야지 생각해서 빚을 갚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부채가 발생하느냐, 이걸 진단을 해보고 그 원인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그렇죠. 지출 대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많거나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이 부분들을 가계부라든지 한 달간의 지출 현황을 보면서 불필요한 지출 여부를 판단을 해보고, 다음 달에 봤을 때 내 소득 대비 지출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탄력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부채 상환보다는 바로 비상자금 확보가 우선시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비상자금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내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월 지출 비용의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규모의 비상자금을 확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겠지만 월 소득이 차이가 있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뭐 짝수 달에는 많이 받고 홀수 달에는 적게 받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소득이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간의 평균 월 소득을 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고 적게 받았을 땐 100만 원, 많이 받았을 땐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200만 원을 맞춰 봤을 때 100만 원 받는 달에는 100만 원이 부족하게 되겠죠. 이러한 자금들을 위한 비상자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 지출 비용의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확보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불규칙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소득을 평준화할 수 있는 자금들을 확보를 해 놓으신 다음에 부채 상환에 들어가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실 겁니다. 자, 이러한 저수지가 마련이 되었다. 어느 정도의 비상자금이 확보가 됐다. 그렇다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될까요? 모두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금리가 높은 것부터 없애나가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부채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금리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부업체의 대출 40%에 육박하는 이런 대출 말고는 실제로 그렇게 금리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갚아야 되느냐? 적은 금액부터 갚아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A라는 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이 있고요. 이 금리는 4% 된다. 또 B라는 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이 있고 이 금리는 5% 정도 된다. C라는 은행에 2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고 이 금리는 3% 정도 된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B은행이죠. 가장 낮은 곳은 C은행이고요. 금액도 C은행이 가장 적습니다. 이 경우 그냥 C은행부터 상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금리 차이로 보자면 이득으로 따질 수 있는 건 C은행부터 B은행부터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게 이득이겠지만 부채 상환이나 아니면 어떤 자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조금씩 이루어 나간다는 그 성취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A, B, C라는 3가지 은행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의 부채만이라도 없어진다고 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성취감 같은 그 즐거움이 대단할 건데요. 아마 부채 상환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200만 원의 부채를 끔으로써 3개의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대출이 2개로 줄어들었다. 이 만족감은 상상 이상이실 겁니다. 따라서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적은 금액부터 상환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를 해야 되실 부분이 이제 연령대별 우선순위를 두고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소득 활동이 왕성하고 지출 비용이 이렇게 크지 않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소비성 부채부터 먼저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할부액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에 활용하고 있는 금액들, 이런 부분들을 없애 나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줄여서 저축 여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는 저축 여력으로 저축을 하면서 자산 형성에 노력을 집중하시는 거죠. 40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부채에 대해서 상환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소득 활동이 앞으로 몇 년 정도 예상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갚아 나가실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유동성에 비중을 두고 자산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이제 불안자산에 묶여있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소득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주택을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다면 단기적인 부채, 중기적인 부채, 그리고 장기적인 부채는 어떻게 상환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할부 등이 있겠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즉각 사용을 중지하시면 됩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비상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안 쓰면 됩니다. 비상자금 내가 있는 규모 내에서만 쓰면 되시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할부 같은 경우에는 즉각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대부분 계획적인 소비보다는 충동적인 구매가 크겠죠. 이런 부분들은 없애시는 게 좋고요. 사용 중지하신 후에 비상자금이 확보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매달 일정 금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 그럼 매달 한 50만 원씩 납입을 해서 나는 10개월 안에 끝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중기적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될 텐데요. 저금리 그리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유지하면서 천천히 만기까지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금리라고 한다면 1, 2%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요.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안 되실 거고요.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소득에서 이 대출의 상환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대략 내 소득에 대비 15%에서 20% 수준을 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소득이 끊기더라도 비상자금으로서 상환이 가능하시겠죠. 그렇다면 소규모인 경우에 들어가겠고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1, 2년 단위로 중도 상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예를 들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만기입니다. 최장 3번을 연장할 수 있고 8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연장을 할 때마다 대출받은 금액의 20%는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순돌이는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죠.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을 2년 후에 상환을 해야 되니 6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플랜을 세우셔야 됩니다. 최소한 월 25만 원씩은 저축을 해서 2년 후에는 갚아야 되겠죠. 그 이상을 저축한다면 더욱더 훌륭한 사례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1년 내지는 2년 단위로 중도 상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무리가 없으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일단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은 초기에 받으신 은행에서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외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화재보험, 손해보험사라 그러죠. 그런 손해보험사에서 해주는 대출일 경우에 3년 정도 고정금리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 27년 이런 장기간 금리는 변동금리를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3년 정도 고정금리로 낮은 폭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역시 정기적인 중도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지요. 그렇게 된다면 2년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 남아있다. 그럼 난 매년 한 1,000만 원씩 상환을 하겠다. 또는 이게 규모가 크다면 600만 원씩 상환을 하겠다. 등등등 이런 주기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부채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신자 재무관리 중에서 주거 문제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궁금하신 부분도 많을 텐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내용 요약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셨죠? 핵심은 이겁니다. 주거에서는 주거비용을 초기에 줄여야 되고요. 그 주거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축여력을 잘 모으셔서 자산으로 형성하셔야 된다. 이 자산을 모아서 노후 생활에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부채의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성 부채, 비소비성 부채를 나누셔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셔서 활용을 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들을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MTN 고수비책 다시 보기에 들어오시면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를 해주시면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과 여가 그리고 중요한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미리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MTN 고수비책 TMV 어드바이저의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